비타민 C는 알약 형태가 있고 분말 형태가 있고 또 캡슐로 된 게 있고 또 리포조말 형태가 있습니다. 흡수율이 좋거든요. 최근에 나온 아파민 C라는 비타민 C도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 C 신분말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C가 공장에서 생산될 때는 분말 형태로 생산되고 고형제를 넣어서 굳힌 것이 알약입니다. 이 고형제가 많으면 200mg까지 들어갑니다. 몸에 해롭다고는 하지 않지만 일부러 이것을 꾸준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타민C 분말은 먹을 때 조금만 요령을 가지고 먹으면 신맛을 크게 느끼지 않고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미란을 일으킬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분말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와 기능의학을 접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 오기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남 하동읍에서 참사랑 내과원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대의학 의사 중에서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있는데요. 기능의학은 현대의학의 일부분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원인과 병의 진행 과정에 좀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고, 원인과 경과 과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치료된 후에도 재발이 훨씬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환자를 치료가 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나 기관, 장기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냥 병만 단순히 낫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습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생활 습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환자들에게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암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대인의 암이 과거보다는 폭증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암은 주로 나이가 든 노인성 질환의 한 가지입니다. 현대인에서 폭증하는 4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이것이 있고, 두 번째는 현대인들의 특징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을 내리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세포를 휴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암을 발생하기 쉬운 그런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도 있고, 또 현대는 너무나 오염이 심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공기, 음식,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도구, 이런 생활 필수품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합물들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써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을 떨어뜨리고 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한꺼번에 현대인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먹는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비타민C는 암 예방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로는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백혈구가 하는 일이 가장 큽니다. 백혈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종류의 백혈구 세포 내에는 비타민C 농도가 굉장히 높게 유지합니다. 혈장의 비타민C 농도보다 많으면 100배 이상 백혈구 세포질 내에 비타민C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타민C가 충분히 있을 때 바이러스건 세균이건 또는 암세포건 이것들을 퇴치하는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C는 광범위한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C는 만약에 용량으로 따진다면 가장 큰 용량의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항산화제가 있지만 비타민C는 가장 큰 용량의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가 있어서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거했을 때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염증 환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가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에 필수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결합 조직입니다. 뼈도 이 콜라겐 기초 조직 위에 칼슘이나 미네랄이 붙어서 단단한 뼈가 되고 우리의 피부나 모든 연골이나 모든 조직이 콜라겐의 단단한 기초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단한 기초 조직이 암의 성장,
또는 전이, 발생, 이 모든 과정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장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런 콜라겐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증식하거나 전이하기가 더 쉽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세 가지 큰 이유만으로도 비타민C는 암 예방에 아주 좋은 그런 보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C 어떤 형태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타민C는 형태가 많습니다. 크게 알약 형태가 있고 분말 형태가 있고 또 캡슐로 된 게 있고 또 리포조말 형태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쌓여진 거 흡수율이 좋거든요. 또한 최근에 나온 아타미C라는 아타모의 비타민C를 이렇게 해서 만든 좀 비싼 비타민C도 있습니다. 저는 비타민C 신분말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C가 공장에서 생산될 때는 분말 형태로 생산되고 이것을 고형제를 넣어서 알약으로 굳힌 것이 알약입니다. 이 고형제가 2g짜리 비타민C에 많으면 200mg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에 해롭다고는 하지 않지만 일부러 이것을 꾸준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능의학 의사들이 보통 성인에게 권장하는 평상시 하루 용량이 6g에서 12g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약으로 먹게 되면 6알에서 12알을 먹어야 되는데 알약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약으로 먹기는 좀 부담이 있고 또 알약이 위 점막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녹는 과정에서 미란을 일으킬 염려도 있습니다. 비타민C 분말은 먹을 때 조금만 요령을 가지고 먹으면 신맛을 크게 느끼지 않고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미란을 일으킬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분말, 개별 포장된 비타민C 분말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하시는 분말 제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타민C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체로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회사가 특별히 더 뛰어나거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소포장된 분말 이걸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를 이렇게 소포장 분말되지 않고 큰 통에 분말이 담아져 있는 제품이 이렇게 이 외국산 쿠팡에서 구입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공기에 접촉하면 산패가 되고 산화된 비타민C는 건강에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으로 분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비타민C 분말을 소포장으로 해서 드시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를 먹고 속이 쓰리거나 설사하면 섭취를 중단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었을 때 그때는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원래 비타민C가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보통의 4g, 5g, 6g 이 정도 먹었을 때 한 20%가 흡수가 되고 80%는 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먹었을 때 오스몰 농도, 이란 삼투 농도가 높아져서 이 설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는 기본적으로 보통의 용량을 먹을 때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 장염이 걸려 있을 때는 장의 흡수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비타민C가 보통의 용량을 먹었을 때도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약간 산성이기 때문에 속쓰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점막세포 위에는 이 점액층에 방음막이 있습니다. 두께가 1mm에서 2mm 정도 되는 방음막이 있는데 이 방음막이 잘 돼 있으면 비타민C를 먹더라도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방음막이 파괴가 돼가지고 위산이 점막세포에 닿게 되면 그러면 속이 쓰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C도 약간의 산성이라서 이 그 속쓰림 증상을 조금 더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을 때 속이 많이 쓰리신 분은 위염치료제를 먹고 이 위 점막을 좀 보강한 다음에 그때 비타민C를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속쓰림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분은 비타민C를 드시면 비타민C는 강력한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채기가 있으면 2포를 3g짜리 2포를 한 번에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위장약 안 먹어도 소화가 대부분은 잘 됩니다.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약간의 쓰릴까 말까 한 이 정도라면 비타민C를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어서 소화를 빨리 시켜서 음식물을 소장으로 빨리 내보내는 것이 위 손상을 적게 하고 위 쓰림을 적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가 좀 많이 쓰리다면 위장약을 먹고 치료한 다음에 비타민C를 드셔야 하는 게 맞고, 위가 조금 쓰린데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은 차라리 비타민C를 먹고 소화를 빨리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 언제,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비타민C 반감기가 6시간 정도 됩니다. 사람 차이는 조금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비타민C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3번 정도 식후에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자는 동안에는 긴 시간 동안 비타민C 농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만 리포조말 비타민C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 비타민C에 비해서 흡수율이 한 5배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혈중 농도도 조금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리포조말 비타민C를 밤에 잠자기 한두 시간 전이랄지 아니면 저녁 식사 후에 신 비타민C와 리포조말 비타민C를 같이 먹는다면 잠자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한 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3번 분복하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리포조말 비타민C를 한 번 더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비타민C는 부작용이 없을까요? 저는 의사 생활을 30년 하면서 비타민C를 오랫동안 먹으면서 환자에게 많이 비타민C를 권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고 효과 좋고 부작용 없고 너무나 좋은 유익한 약이 비타민C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딱 한 가지 신장 결석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대사되면 옥살산이라는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이렇게 서로 모아져서 쌓이면 신장 결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대사돼서 옥살산으로 되는 그 비율은 0.5% 미만입니다. 99%는 옥살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주 미량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비타민C를 고용량을 오랫동안 드신 분들이 신장결석이 발생한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에 물을 조금 적당히 충분히 먹는 거, 그리고 구연산, 마그네슘, 종합비타민 이런 것들도 신장결석 가능성을 좀 더 낮춰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신장결석이 이미 지금 있는 분, 과거에 있었던 분, 또는 신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 이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저는 먹지 말라고는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금 줄이든지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서 드시면 정말 부작용 없이 비타민C의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를 꼭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비타민C를 드시는 것을 저는 일단 추천합니다. 근데 반드시 드셔야 될 분들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는 분들입니다. 제 책에 소개를 했는데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게임에 몰두하던 젊은 청년이 PC방에서 돌연사한 그런 뉴스가 있었고, 또 과로나 스트레스에 장기간 시달렸던 직장인들, 공무원들 과로사한 그런 뉴스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혈압을 올릴 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맥에서 혈압을 유지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질 때 이것을 또 올려주는 그런 부신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아드레날린과 부신 호르몬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이 물질이 비타민C입니다. 과로사나 돌연사를 했던 그분들이 어떤 칼로리가 부족해서 굶어서 사망한 것이 아니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갑자기 쇼크에 빠져서 사망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비타민C만 먹고 일을 했더라면 이런 혈압이 떨어져서 돌연사하는 것은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하게 되면 비타민C의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비타민 C는 포도당처럼 우리 몸에서 저장이 거의 안 됩니다. 저장량이 극히 적고 금방 소비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만 충분히 먹고 이렇게 과로를 하더라도 최소한 돌연사하는 그런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로나 스트레스,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꼭 비타민 C만이라도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위암 1위. 왜 우리에게 더 위험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위암하고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1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 오신 분들이 있는데 각국의 이민자들에게 위암 통계를 봤더니 역시 한국인 출신 이민자들이 위암 발병률이 1위였습니다. 미국인들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이거는 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건데 가장 큰 원인은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꼬두밥을 몇 번 씹지 않고 이렇게 빨리 먹는 그런 식습관입니다. 우리 쌀은 밀가루하고 다릅니다. 밀가루는 밀을 곱게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서양인들은 먹고, 우리는 쌀을 빻아서 먹는 게 아니라 쌀 자체를 익혀서 먹는데요. 그 익힌 쌀이 식감이 좋다고 꼬두밥을 좋아합니다. 이 꼬두밥을 오래오래 씹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몇 번 입에서 오물오물 하다가 삼켜버리면 이것이 위에서 소화할 때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소화액과 위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합니다. 그러면 결국 소화는 되겠지만 우리의 위 점막이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위 점막이 얇아져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렇게 변해가고, 그리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은 위암의 전 단계가 되거든요. 이런 꼬두밥을 빨리 먹는 식습관이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너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한국인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아주 그냥 불같이 매운 그런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도 자극해서 역시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이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 점막을 손상시켜서 장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은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헬리코박터 감염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약 50%, 절반가량이 헬리코박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리코박터는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위암 발병률이 6배가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차이입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를 치료했을 때,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면 거의 헬리코박터가 없는 사람처럼 6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헬리코박터는 그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조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위에 염증을 일으켜서 위축성 위염을 일으키고 위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입니다. 바이러스 중에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암을 일으키는 세균은 유일하게 헬리코박터입니다. 이것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75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제 환자들에게 검사하고 가능하다면 헬리코박터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헬리코박터가 있는데 좀 치료를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성인이라면 꼭 검사해서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는 것이 위암 발병률을 대폭 낮추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위암 외에 어떤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는 왜 중요한가요? 헬리코박터는 위에 생기는 모든 병을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우선 급성위염, 만성위염,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암까지 일으킵니다. 또한 소화성 궤양까지 일으키는데, 소화성 궤양 환자의 거의 90% 이상이 이 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궤양은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재발도 잘 됩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면 재발률이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이 있는 분은 반드시 헬리코박터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소화성 궤양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 큰 원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를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진통소염제의 장기 복용입니다. 이런 만성 통증 환자들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랄지 또는 척추병증이랄지, 만성 통증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진통소염제를 장기 복용하면 소화성 궤양에 잘 걸립니다. 또 심장병이나 뇌졸중 환자가 아스피린이나 항혈전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이것도 역시 소화성 궤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 또 아스피린, 그리고 헬리코박터, 이것이 소화성 궤양의 원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스피린, 항혈전제, 그리고 진통소염제, 이것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헬리코박터균을 꼭 검사해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들은 이 없는 분에 비해서 소화성 궤양 발병률이 무려 50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아스피린,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면 그만큼 소화성 궤양 발병률을 낮출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꼭 검사해서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위천공 또는 심각한 위출혈,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날 때까지 잘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통제가 위의 통증을 이렇게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났을 때에야 이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통소염제를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위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써놓은 아주 유익한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전국의 약수터 물에서 헬리코박터균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약수터에서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산에서 등산객들이 대변을 보고 그 대변에 있는 균이 빗물을 타고 내려와서 약수터를 오염시키고 그 약수터 이 물에 수년 동안 생존하면서 그 물을 마신 사람에게 감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수터의 물을 함부로 마시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이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의 대부분은 항문 경구 감염입니다. 즉 대변으로 나온 균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서 감염된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후진국일수록 이 균의 보균율이 높습니다.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가령 80% 국민들이 이 균에 감염된 나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후진국에 여행을 가서 이런 우물물이나 약수터물이나 계곡물을 함부로 마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를 치료할 때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약을 먹는데요. 치아의 치석에 균이 있는 분이 꽤 있습니다. 이 치석에 있는 균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시고 약도 드시고 이렇게 해야 완벽한 치료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가족 간에 감염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숟가락으로 이렇게 찌개를 같이 떠먹거나 또는 술잔을 돌리거나 하는 회식 자리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좀 가능성이 낮고, 아무튼 화장실 갔다가 손에 묻은 균이 손잡이나 어디에 묻고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족 감염이 제일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을 치료했다면 이 가족 다 검사하셔서 모두 치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치료하고 다른 가족에게 또 감염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또한 발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특히 가공기름이 해로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환자들에게 식습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두 번째는 가공 기름입니다. 가공 기름이 해로운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식용유라고 부르는 가공 기름을 조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높은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산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패가 된 기름은
활성산소하고 똑같고 몸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높은 열을 가하고 제조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전 세계 보건기구나 전 세계에서 몸에 큰 건강상의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이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가공 기름을 만드는 제조 과정에서 생성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용매를 씁니다. 곡식, 옥수수 기름 아니면 카놀라 기름, 이런 곡식에서 기름을 뺄 때 으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용매를 쓰는데, 그 용매가 헥산이라는 용매를 씁니다. 이게 휘발유 성분이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또 보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다른 휘발유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오메가6가 오메가3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비율은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미만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많게는 100배 이상 오메가6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많기 때문에 이 비율이 이렇게 많아지면 몸에서 염증을 일어납니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러지 비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염증 질환, 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오메가6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알러지 질환으로 많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가공식품만 끊어도 이런 질환이 많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치료에 반응도 잘하거든요. 이런 크게 4가지 이유로 이 가공기름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암도 당연히 더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 예방을 위해 먹으면 좋을 만한 보충제가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보충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주로 비타민 B군이거든요. 이게 8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 그리고 약간의 미네랄, 이것이 합쳐진 것이 종합 비타민인데, 비타민 C, D 종합 비타민, 이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은 그 연령층에서는 저는 지용성 비타민, 이것을 추가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 이 4가지가 있는데, 보통 E는 보통 음식으로 크게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A, D, K, K 중에서는 K2가 좋습니다. 이 3가지가 한꺼번에 한 알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항산화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뼈 건강, 그리고 혈관 건강, 이것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칼슘이 혈관에 많이 이렇게 동맥경화 부위에 칼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 칼슘이 뼈로 가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데 ADK2가 작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 뼈에서 나오는 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ADK2라는 비타민인데요. 이 오스테오칼신이 항노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성인에서 성장 호르몬을 항노화 목적으로 이렇게 투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 호르몬으로 성장 호르몬과 칼신, 이 2가지가 대표적인데, 이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 그 물질이 비타민 ADK2입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비타민 ADK2, 이것을 같이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떤 검사를 하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개별적으로 필요한 이런 보충제를 추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오래 씹기입니다. 오래 씹기. 우리나라 사람 식습관이 빨리 먹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먹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하려고 먹는 시간이 너무나 단축되어 있습니다. 5분 식사라고 하는데, 이 빨리 먹기를 천천히 먹기, 이걸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천천히 먹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제 환자들에게는 100번 씹으라고 합니다. 밥을 반찬이나 국 없이 밥만 입에 넣고 100번을 씹습니다.
미음 상태로 만듭니다.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미음 상태로 만들면 그때 삼키고, 그리고 국을 먹든 반찬을 먹든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위가 정말로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 위를 자극하는 이 자극적인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을 분비하고 또 장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너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을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비타민C 분말을 꼭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C가 항산화제, 피로회복 이런 목적으로 보통은 드시는데 강력한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소화를 아주 도와줘요. 또 한 가지는 위염을 치료합니다.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질산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암까지 억제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장 건강까지 비타민C가 해줍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산성이고 흡수율이 높지 않고 장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대변으로. 그러면서 장에 있는 건강한 유산균, 산을 좋아하는 유익균들을 증가시키고 유해균들을 억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장 건강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비타민C를 처음 드시게 되면 방귀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장에서 이런 세균들의 이런 비율이 조절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 후에는 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점을 아시고 비타민C를 꼭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 장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